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요 22회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세 번째 과목의 사회복지 정책론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시험지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번 볼게요. 사회복지의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사회복지의 자녀적 개념, 제도적 개념. 이거는 참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윌렌스키 르보가 얘기한 거죠. 윌렌스키 르보. 윌렌스키 르보가 사회복지의 기능, 그렇죠? 사회복지가 도대체 우리 사회 구성원들한테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사회복지의 개념 또는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을 두 가지로 쪼갰어요. 그게 이제 자녀적 개념하고 제도적 개념입니다. 자, 강의 시간에도 이론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윌렌스키 르보는 기능주의자입니다. 무슨 주의자? 예, 구조 기능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구조 기능주의적 시각에서는 우리 사회는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해야 우리 사회가 굴러가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제도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구체화시켰던 사람이 우리 지역사회 복지에서 공부하셨던 길버트와 스펙이죠. 길버트하고 스펙은 생산, 분배, 소비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 기능을 시장, 경제제도가 담당을 하고, 자, 두 번째가 이제 가족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제도는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회 통제 기능이라고 하죠. 예, 그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정치제도를 인간들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사회통합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종교제도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상부상조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자,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길버트 스펙 얘기고, 우리 배웠어요. 지역사회 복지론 시간에 시험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윌렌스키 르보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자, 그 5가지 기능과 기능에 맞는 제도들은 이 구조주의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보냐면, 그 제도들은 그 기능을 1차적으로 수행을 하지만 부수적으로 사회복지 기능도 수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원래 기능은 사회화 기능이지만 부수적으로 무슨 기능을 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 뭐 사적 이전, 내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준다. 그것도 사회복지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게 내 가족이 아팠었을 때 내 가족을 내가 돌본다. 그것도 사회복지적 기능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은 사회화 기능하는 게 1차 기능이지만 사회복지적 기능으로 이런 부수적인 기능도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이 자녀적 사회복지의 개념에서는 자, 별도의 상부상조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제도 만들지 말고, 그거 필요 없다 말고, 시장이나 또는 가족이나 또는 정치나 또는 종교가 갖고 있는 그 부수적인 기능을 갖고서, 사회복지적 기능을 갖고서도 얼마든지 사회복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자녀적 복지 개념이에요. 반면에 제도적 복지 개념은 아유,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제도들, 그런 것들은 자녀적 복지에서 주장하는 그런 개념들은 너무 일시적이면서 응급처치적이고, 반드시 사회 문제, 사회 이런 빈곤이나 이런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상부상조 기능만 수행하는 별도의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제도적 개념이에요. 그 제도라는 게 왜 제도냐면 가족이나 또는 시장이나 또는 종교나 또는 정치와 같은 그런 제도와 동등한 이상의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상부상조 기능을 수행하는. 그게 바로 제도적 개념이었었다. 그래서 자, 문제를 한번 이제 보시자고요. 자녀적 개념에 따르면 개인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켜.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적 개념은 이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아니고 가족이나 시장이나 또는 정치나 또는 종교, 여긴 정치 종교 빠졌어요. 그죠? 윌렌스키 르보 같은 경우에는 책에다가 이제 가족 시장, 요새는 이제 정치하고 종교가 복지적 기능을 많이 수행을 못하니까 그걸 빼고 가족과 시장의 기능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킨다. 자녀적 개념에 따르면. 그러니까 별도의 사회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제도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이나 시장이 사회복지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 사회복지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식이 가난해갖고 아버지한테 사적 이전 못 해주는 거야. 용돈도 못 드리고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팠었을 때 병원도 같이 못 데리고 가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만 어떻게 잠정적, 일시적, 응급처치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응급처치적 또는 보충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자녀적 개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제도적 개념에 따르면 가족과 시장에 의한 개인의 욕구 충족이 실패했을 때, 그게 충족이 안 되면 그때만 잠정적, 일시적, 응급처치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뛰어들어서 서비스 제공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얘는 자, 제도적 개념이 아니라 자녀적 개념 이렇게 고쳐야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지금 레퍼토리를 쫓아오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구조기능주의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시각에 의해서 어떻게 사회복지제도가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윌렌스키 르보 얘기죠. 자녀적 개념은 작은 정부를 옹호하고, 자, 그래요. 복지 안 하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복지제도를 이렇게 단단하게 크게 만드는 걸 반대해요. 별도의 사회복지제도 만드는 걸.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작은 정부를 옹호하고 그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자 누가 보수주의자들 우리 정치 세력이 보수주의라 그랬죠. 또 여기 넣는다면은 경제 세력으로는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보수주의나 자유주의자들의 선호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자 기억하고 디귿이 맞네요. 그죠? 자 리을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보지 않지만 자 국가에 의해서 주어진 거슴으로 권리는 약하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녀적 개념에서는 사회복지를 응급처치적, 잠정적, 일시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사회복지의 대상들도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정말 굶어 죽을 사람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사람들만 뽑아갖고 선별적으로 그 자녀적 복지가 바로 선별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무슨 주의? 선별주의. 우리 선별주의 배웠단 말이에요. 할당의 원칙에서. 그래서 선별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제 국가가 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국민들 중에 이 뽑혀진 사람들만 혜택을 받으니까 그 혜택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내야 돼요? 예, 뽑혀진 사람 그걸 보통 요보 대상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열심히 세금 내고 그 일부만이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는 자신이 국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권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시혜라고 합니다. 시혜. 시혜라는 게 뭐지? 은혜를 베풀어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받는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 자녀적 복지에서는 선별주의를 채택하고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를 굉장히 시혜적 은혜 주는 거예요. 은혜. 야 다른 구성원들은 못 받는 건데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너를 위해서 세금을 내갖고 그걸 가지고 넌 혜택 받는 거야. 이 고마운 줄 알아 이 자식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제도적 사회복지는 전체 국민들을 다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지? 보편주의라 그랬죠. 보편주의. 그게 전체 국민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 모두가 뭐지? 국가로부터 사회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개념으로 사회복지를 이해한다고요. 시의 반대가 권리죠. 항상 제도적 복지, 보편주의, 권리, 자녀적 복지, 선별주의, 시혜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셔야 돼. 그 여기 보면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보지 않지만 자 자선도 불쌍해서 혜택 주는 거예요. 시혜랑 같은 말이에요. 그 제도적 복지는 사회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국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므로 권리성은 약하다. 아닙니다. 제도적 복지는 이게 하나의 법, 제도 같은 걸로 탁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를 국가로부터. 그게 권리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틀린 게 앞에는 맞지만 국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권리성 강하다. 이래야지 맞죠. 약하다가 아니라. 그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만 맞고 니은하고 리을이 틀렸네요. 그 답은 3번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됐죠? 윌렌스키 르보 자녀적, 제도적 개념, 기능주의에서 나왔다. 자, 복지다원주의가 출제가 됐어요. 복지다원주의는 우리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 위기가 터지고
그 위기 이후에 뭐가 됐다고요? 복지국가 재편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 재편의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복지다원주의였었다. 그 복지다원주의는 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국가 중심이었었는데 거기에 지자체도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제3섹터라고 불려지는 민간 부분들도 사회복지를 제공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걸 복지혼합 경제라고도 얘기했죠. 보면 국가는 복지에 주된 공급자로 인정하면서도 불평등을 야기하는 시장은 복지 공급자로 아닙니다. 시장도 들어가요. 제3섹터 하다못해 시장이 들어가서 사회복지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통 민영화,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더 뛰어넘으면 이제 상업화라고 한다고 공부했었습니다. 사회복지 장사를 하는 거예요. 1번 틀렸죠? 국가를 포함한 복지 제공의 주체를 재구성합니다. 기존의 복지국가 위기 이전에는 무슨 시대였었지?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70년대까지는 이 삼인주의의 시대였었어요. 삼인주의의 시대. 이때는 그 복지 제공 주체가 누구였었습니까? 국가, 지자체. 많아야 지자체고 대부분 국가가 그걸 담당을 했었어요. 중앙정부가. 근데 그걸 재구성합니다. 이 안에 누가 들어간 거죠? 시장도 민간 들어가고 그 민간 안에서도 장사하는 장사꾼. 그렇죠. 사회복지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영의적 목적의 상업화도 일어난 거예요. 그걸 재구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기존에 국가 중심 복지였던 것이 이제 민간들도 그 안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고요. 비공식 부문은 비공식 부문 이게 제3섹터죠. 제도적 복지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복지가 나왔어요. 제도적 복지라는 말은 얘기 드렸지만 앞에서 바로 공부했네요. 그죠? 뭐지 이거는? 전 국민 다 사회복지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거죠. 존재하는 비복지 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주체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공식 부분은 제도적 복지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비복지 문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도적 복지는 국가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삼인주의 시대 때의 복지국가 형태였었어요. 복지의 개념이었었죠. 그래서 전 국민을 다 아우르는 그런 복지를 하는데 국가가 그걸 다 할 수 없겠지. 비복지 문제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사회복지는 국민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위험, 그 다음에 사회적 위험, 그 다음에 사회 문제 이 세 가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욕구에, 그 다음에 문제에, 위험에 이 세 가지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존재를 하는 건데 이 국가라고 하는 주체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든 거예요. 국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게끔 서비스 제공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이 비공식 부문, 민간들이 그 부족한 부분들,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해주게끔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이 비공식 부문은 민간을 얘기하는 거, 민간, 자원봉사자, 그 비공식 부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적 이전,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내 부모한테 내가 용돈 준다. 그런 것도 전부 비공식 부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도적 복지, 국가가 국민 전체를 복지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주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개별화된 욕구에 대한 대응을 못하는 거야. 그게 비복지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복지 주체가 됐다. 맞는 얘기죠. 시민사회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구성해서 지역사회에서 공급 주체로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자,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죠. 시민사회가, 여러분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은 국가처럼 공권력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쫙 모여갖고 뭘 만들어? 사회적 경제, 우리 배웠습니다. 사회적 경제. 우리 지역사회 복지에서 주로 다루고 사회복지 정책에서도 요새 큰 이슈죠. 우리 시험에도 정책에서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 다음에 자활기업 이런 것들을 사회적 경제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민간들이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공급주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채용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준다든지,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노동자하고 자본가가 1대1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그죠? 예. 그래서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을 한다 그랬었어요. 그런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사회적 배분 정의, 그렇죠. 배분하는 것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표적인 복지다원주의 형태로 현대 등장하고 있죠. 요새. 옛날이 아니고.
복지 제공 주체로 국가 외에 다른 주체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논리로 쓰인다. 맞죠? 이게 그래서 이 복지다원주의는 누가? 신자유주의자들이 도입을 했어요.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래서 복지국가를 비판하는데 여기서 복지국가는 바로 1945년부터 70년대 중반 사이에 그 3인주의 국가, 복지가 너무 잘 됐고 국가 중심의 복지가 이루어졌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비판하면서 신자유주의자들이 니네 잘못해서 얼마나 비효과적이고 엉망진창 개별화된 서비스도 못 제공해. 그러면서 여러 주체들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번도 생각해 보면 되는 문제인데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고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얘기입니다. 복지다원주의에 대해서 조금 깊게 출제가 됐어요. 자, 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급여 형태. 자, 현금. 자, 급여 종류는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이렇게 있었죠. 현물, 현금, 증서, 기회, 권력. 자, 현금은 돈 주는 겁니다. 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죠. 그렇죠. 현금 급여 하면 생각해야 될 게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 그랬습니다. 돈 주고서 이 돈 줄 테니까 당신 필요한 거 마음대로 사서 사 먹으세요. 그게 현금 급여잖아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문제는 이 지문이 요 사회적 통제라는 것도 우리 시험에 이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사회적 통제가 부과된다. 아니죠. 사회적 통제를 못 받아요. 자유를 받는데 여러분 사회적 통제라는 말은 사회 구성원들 입장에서 야 우리가 너한테 이거 줄 테니까 너는 요 용도에 이렇게 맞춰서 좀 써줬으면 좋겠어. 그게 사회적 통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낸 세금 갖고서 수급자들이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한테 우리 구성원들이 바라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생계급여를 국가에서 주는데 그거 우리 세금으로 마련한 거잖아요. 근데 생계급여를 받았어요. 그걸 갖고서 우리 국민들이 쟤 나가서 소주 사 먹었으면 좋겠어. 저 갖고 술 사 먹고 마약 사 먹고 담배 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갖고서 정말 그 돈 가져다가 배고픈 문제에 그렇죠. 먹는 문제에 입는 문제에 썼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갖겠죠.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식으로 급여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걸 사회적 통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금급여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사회적 통제가 부과가 안 되죠. 지 마음대로 쓰는데 어떻게 사회적 통제가 부과되겠습니까? 이 사회적 통제가 제일 센 급여가 뭐예요? 현물급여죠. 현물급여. 내가 너한테 쌀을 줄 테니까 받아라 쌀. 이거 갖고서 먹어라. 그렇죠. 먹는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식으로 주고 그걸 그 용도에서만 쓰게 만들죠. 자, 현물급여는 집합적 선을 추구하고 용도의 사용을 방지하지만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이 집합적 선이라는 말이 사실은 사회적 통제의 결과물이에요. 집합적 선이라는 말은 뭐지?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 사회 구성원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좋을 선자거든요. 집합이란 건 사회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좋다. 이거 바람직하다. 내가 주면 이거 갖고서 먹는 데 쓰기 바라지. 이걸 갖고 술 사 먹고 지 맘대로 술 사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이런 데 쓰라고 그것 때문에 돈을 주는 그 급여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 내는 건 아니잖아. 용도의 사용을 방지하지만 문제는 관리 비용이 많아요. 무슨 소리지? 이 관리 비용 많다는 게 운용 효율성이 낮다는 뜻이죠. 현물급여는 운용 효율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질문. 자,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재반 활동을 말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현물급여가 있는데 현물은 재화와 서비스를 묶어서 현물이라 그랬었어요. 재화와 서비스.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 둘 다 어떻게 지금 여기처럼 무용도의 사용 방지하죠. 목적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 서비스도요. 국가가 제공하는 무용의 서비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위한 재반 활동, 국가나 또는 서비스 제공 주체가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가 건강보험 가입자인데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문진을 해준 거야.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럴 때는 이런 약을 드셔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게 서비스죠. 그렇죠. 그게 클라이언트, 요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재반 활동이 되어지지만 목적의 다른 용도, 다시 얘기한다면 재화와 서비스 둘 다 현물급여고 현물급여는 목적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증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교환 가치를 가져요. 맞죠? 개인주의자와 집합주의자 모두 선호합니다. 무슨 주의자, 무슨 주의자? 개인주의자, 집합주의자. 여러분 배웠지만 이 개인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념이 자유주의죠. 이 집합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념이 바로 사회주의예요. 우리 공부해 봤잖아요. 그죠? 예. 그 얘는 사회복지를 꽤 반대하는 입장이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얘는 사회복지 뒷다 좋아하는 애예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교환 가치를 갖기 때문에 개인주의자와 집합주의자 둘 다 선호를 해요. 왜? 이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썩 좋아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사회복지제도를 없애자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복지제도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생각은 갖고 있어요. 이 개인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유주의, 현재 자유주의는 뭐야? 신자유주의 아니에요. 우리 다 공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굶어 죽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끄집어내서 걔네들이 목적의 용도로 막 못 쓰게, 즉 범위를 딱 정해주고서 그 범위 내에서 발행량을 딱, 증서의 발행량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반면에 이 집합주의자들 입장에서도 얘네들은 사회복지 하자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증서 발행량을 높이자래요. 많이 발행하자. 많이 발행하고 역시 이것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쓰고, 대신에 소비자 선택권이나 어떤 자율성적 측면에서는 현금보다는 낮지만 현물보다는 높기 때문에 그런 자율성 측면이 현금보다 복지급여로 타당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떻죠?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지금 증서, 이 바우처 제도에 올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나 또는 사회주의 국가나 전부 다 자유주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인주의, 자유주의, 집합주의, 사회주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을을 맞는 얘기죠. 3번도 맞는 얘기고. 자, 기회는 자유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며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건 기회급여가 아니고 권력급여 얘기하는 거죠. 권력급여. 권력급여입니다. 이거는. 그죠? 권력급여죠. 재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 의미해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영향력 얘기하고, 정책이, 이게 의사결정 권한 갖는 게, 그거고, 기회는 우리가 적극적 차별, 긍정적 조치, 긍정적 차별,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한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급여 종류,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인데, 여기 서비스 나온 건, 서비스는 현물 안에 재화와 서비스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었죠. 정답은 몇 번인가요? 요거 맞네요. 니은, 디귿, 리을. 예, 5번입니다. 자, 5번. 예. 자, 생각해 볼 문제인데, 잘 알면, 우리 공부를 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단순 암기가 아니고, 우리 세상을 공부한다 생각하고 정책론을 공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가. 내가 이걸 잘 공부하면 일단은 뉴스가 들려요. 텔레비전에서 뉴스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게 들립니다. 정책론 공부를 하면. 우리가 1급 시험 준비할 때 이런 과정을 한번 좀 잘 거쳐보자는 얘기 했었어요. 그냥 시험 봐가지고 120점만 맞아서 합격해야지,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랑 내가 제대로 갖춰진 지식을 갖추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이 지식을 전달할 수 있고, 또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서 공부하는 사람하고는 질이 틀립니다, 질이. 그래서 저는 후자의 목표를 놓고서 공부해달라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냥 문제나 찍어서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랑 잘 공부한 사람들이랑은 나가는 방향이 틀립니다.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틀려요. 자,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전자 바우처 제도가 도입됐어요. 그래서 노인 돌봄 종합,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사회 자율형 서비스 투자 사업, 이렇게 세 군데서 바우처 사업을 했고, 현재는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 전자 바우처 사업을 이제 총괄 운영하고 있죠. 자, 보면
급 형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줘요. 요새 국민 행복카드라고 해서 신용카드 형태, 체크카드 형태로 주잖아요. 그죠? 예, 맞고. 자, 공급자 중심의 직접 지원 또는 직접 지불 방식이다. 이랬습니다. 이 전자 바우처는 증서제도예요. 이 증서는 이런 형식이죠. 정부가 있고, 서비스 공급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어요. 그러면 주는 방식이, 자,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공급자한테 돈을 줘요. 야, 내가 너한테 돈 줬다.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서비스 좀 제공해줘. 이러고서 서비스 공급자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가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제일 큰 문제가 공급자가 소비자를 선택하는, 고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공급자가 주로 민간 부분이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민간들은 항상 뭐 수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익 남기는데 혈안이 되어져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공급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공급자한테 돈을 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을 채택했냐 하면 정부가 소비자한테 돈을 줘요. 돈이 아니라 바우처를 줍니다.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공급자를 고르죠. 소비자가 서비스 공급자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 중에서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고르고 그 공급자한테 서비스를 받고 나면 이 정부가 공급자한테 어떻게 현금으로 상환을 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바우처는, 전자바우처는 바우처 제도 자체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강의 시간에 논의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수업 때 다 배운 거야.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소비자 직접 지원 방식. 다시 무슨 방식이요? 소비자 직접 지원 방식이라고 해요. 공급자한테 돈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주고 나중에 돈만 얘한테 이제 상환해 주는 거야. 공급자한테. 두 번째는 무슨 방식이라 했습니까, 여러분? 예. 제3자 현금 상환 방식이라 했죠. 여러분, 제3자라는 말은 거래 관계가 없는 거래 관계가 없는 바깥에 있는 대상을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는 얘네 둘이 있었잖아. 얘가 바우처 주고 얘는 서비스 제공하고. 그런데 돈은 누가 주고 있어요? 바깥에 있는 정부가 공급자한테 주고 있죠. 현금으로. 그래서 제3자 현금 상환 방식.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우처는 소비자 직접 지원 방식, 제3자 현금 지원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직접 지원 또는 직접 지불 방식이다. 아니다.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 직접 지원 방식이고 공급자한테 직접 지불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지? 제3자 현금 상환 방식. 그러니까 한 문제 내에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지금 다. 틀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돼요? 소비자 직접 지원 방식이면서 또는 제3자 현금 상환 방식이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이거 출제 됐던 겁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강조했고요. 답 2번이네요. 서비스 제공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되어졌다. 바우처 제도 자체가 도덕적 해이 방지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우처는 현금과 현물의 가운데 있는 급여예요.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현금인데 현물보다는 어떡하지? 선택권 보장하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4번을 쓰려면 수요자의 선택권을 현물 급여보다 더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죠. 정확하게 쓰려면.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해서 재정 흐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요새 그렇죠. 요새 바우처 전부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돈을 농협, 신한은행 이런 데다 맡겨놓고 사회보장정보원이 이제 서비스를 상환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제3자 현금 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상환을 해줄 때 그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해 갖고서 돈을 주고 나가고 이런 게 명확히 보여져요. 재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보편주의 선별주의. 할당의 조건 중에 보편주의 선별주의가 나왔습니다. 이런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한 권리
복지를 제공함으로 비납세자는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한한다. 여러분 보편주의는 everybody, 모든 사람을 다 사회복지 대상으로 삼는 거잖아요. 시민권에 입각해요. 권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제도적 개념하고 보편주의, 제도적 개념 하에서의 할당 조건이 보편주의인 거예요. 알겠죠? 그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권리로 인식한다 그랬죠. 시민권.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권이라는 건 20세기 우리 마샬 공부했던 마샬의 20세기의 생존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납세자는 사회복지 대상에서 아니지. 보편주의니까 에브리바디 다 비납세자,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사회복지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가장 보편주의적인 제도로 평가받는 아동수당제도 같은 거 있어요. 가장 보편적이죠. 사회수당제도. 걔는 뭐지?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그런 국기법상 수급자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요? 없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편주의는 기여자,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Everybody, 모든 사람이 다 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맞지요, 여러분? 그래서 보편주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이런 기여자와 수요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놈, 내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통합에 유리하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사회통합에 유리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별주의는 수급 자격이 제한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산조사, 소득조사 같은 방법을 통해서 골라내는 거예요. 맞죠, 이것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자 모두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그죠? 그런데 보편주의는 사회적 평등성이 더 강한 게 일반적이고 선별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이 더 강한 게 또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요거 우리 기본서에 다 있는 얘기예요, 이거. 그런데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들이 야, 우리도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형평성이라고 얘기하죠. 사회적 효과성 있어라고 주장을 해요.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걸 책에다 다룬 건 아마 내 책밖에 없을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자, 답이 몇 번인가요?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하고 디귿하고 다 풀어놓고서 답을 못 찾으면 희한한 거죠. 니은, 디귿, 리을이 맞네요. 5번이 답입니다. 자, 사회복지 민간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번 시험은 아주 전적으로 이 사회보장론에서 사회보장론이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 분석 쪽에서 출제가 많이 된 거예요. 봤더니 사회복지 민간 재원에는 자, 조세지출, 기부금, 기업복지,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아니, 뭐가 틀렸지? 조세지출, 이걸 조세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얘는 뭐지? 민간 재원이 아니라 정부 재원이에요. 국가 재원입니다. 기부금, 기업복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을 민간 재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틀린 건 조세지출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기부금 규모는 국세청이 추산한 액수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부금은 대표적인 민간 재원인데 국세청이 추산한 액수보다 더 적어요. 아니죠.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 대표적인 기부금이 사회복지 재원 기부금이 내가 불쌍해 갖고서 이렇게 이제 기부 단체에다가 내는 돈이 있는데 익명으로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도 그렇고 대한적십자사 회비 같은 것들도 그렇고 회비 내라고 이렇게 통지서 오잖아요. 그거 말고 또 별도로 본인들이 내는 게 많대요. 특히 구세군. 그죠? 예, 구세군 우리 크리스마스 때 12월 달 되면 이렇게 다니면서 돈 깡통이라래? 거기다 내잖아요. 냄비. 예, 거기다 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누가 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추산을 하는 액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이제 소득 증빙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외로 내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더 적을 것이 아니라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용료, 자, 클라이언트가 직접 지불한 것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기관 등의 제3자가 서비스 지불한 것을 이게 어떻게 고쳐야 돼? 이거죠. 이용료는 사회보장기관 등의 제3자가 직접 지불한 것을 제외하고 클라이언트가 지불한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용료죠. 클라이언트가 내는 게 이용료지. 그러니까 사회보장기관에서 내주고 나머지 걸 내는 걸 이용료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보통 본인 부담금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재가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 장기요양보험 보험 그 재정에서 이제 85%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본인이 15% 내잖아요. 그걸 우리 이용료 또는 본인 부담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됐나요? 이건 말이 한국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이거 틀렸죠? 이거 다시 어떻게 고쳐야 돼? 이용료는 사회보장기관 등의 제3자가 지불한 거 빼고 클라이언트가 지불한 것을 말한다. 나머지 지불한 걸 말한다. 자, 기업복지는 기업이 피용자들한테 제공하는, 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 기존의 티트머스의 기업복지 하면서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뭐냐면, 피용자들에게, 피용이라는 말은 이게 이용을 당하는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과 임금 외의 급여 또는 부가급여를 의미한다. 여러분, 기업복지에는 임금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그랬었어요. 임금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노동을 하고 나서 근로를 제공하고 나서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임금의 급여 이렇게 하면 맞는데 요게 들어가서 틀린 거고, 기업복지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자들 사이에 불평등이 증가한다. 우리 기업복지는 굉장히 역진적인 제도라 그랬죠. 역진적이에요. 역진적인 재원이야. 기업복지는. 역진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업복지는 누가 받죠? 여러분? 주로 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 무직자, 기업에서 일 안 하는 근로자 아니지 그거는. 일 안 하는 사람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대기업들, 조그만 기업보다 월급 많이 주는, 막 연봉 1억, 2억씩 주는 그런 회사들이 더 많은 기업복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어떻다. 이 기업복지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대기업 또는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복지가 더 많이 제공된다는 것이고, 노동자들 사이에 불평등이 증가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은 5번이네요. 그러니까 역진적인 제도들은 뭐 간접세나 조세 비용이나 기업복지, 그게 역진적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어요. 뭘 야기한다고? 불평등을 야기한다. 역진적인 제도들은 그렇게 정리해 두십시오. 자, 7번.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조세 세금입니다. 자, 요번 출제자는 계속 얘기하지만 사회복지 내용 분석에서 아주 각오를 하고 출제를 한 것 같아. 모조리 다 거기서 내놨어. 자, 보면 조세는 사회보험료에 비해서 소득 역진적 성격 갖고 있다. 여러분, 조세는 보험료에 비해서 굉장히 누진적이죠. 가장 누진적인 것은 세금이에요. 그 세금 안에서도 이 개인소득세가 가장 누진적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보험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는 조세는 어떻게 돼? 이 누진적, 그러니까 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진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조세 안에도 간접세, 직접세의 누진성과 역진성은 좀 틀린데, 어쨌든 상식적 접근으로 했었을 때 조세는 사회보험료에 비해서 소득의 역진적이 아니라 누진적 성격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자,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빈곤화나 위험분산, 소득 유지, 불평등 완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봐요. 조세는 빈곤 완화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사회보험료도 빈곤을 완화시키죠. 우리 이 사회보험료를 내게 되면 특히 대표적인 게 뭐 노령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노인이 되어졌었을 때 그 빈곤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많이 완화시켜주죠. 그래서 빈곤 완화까지 맞아. 근데 문제는 위험분산이에요. 조세는 위험분산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사회보험제도의 두 가지 원리가 바로 뭐죠? 위험분산과 수지상동 원리라 그랬죠. 위험분산 관련된 거는 그건 사회보험 얘기입니다. 뭐 소득유지, 불평등 완화 이런 거는 뭐 같은 답으로 볼 수 있는데 핵심이 위험분산 때문에 틀린 거죠. 지금 이게. 자,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상한선이 있어서 고소득층한테 유리하다. 이것도 한 14회 시험인가요?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자, 조세는 상한선 제도가 없어요. 사회보험료는 상한선 제도가 있죠. 우리나라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상한선을 둬서 소득의 상한선을 두고 이 상한선 이상에 대해서는 정률적으로 이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이 상한선을 넘어선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겠죠. 왜? 거기 보험료 띄어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상한선을 두고 있으면 고소득층한테 유리한 거는 맞는데, 소득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조세는 상한선이 없고 사회보험이 상한선이 있다. 그러니까 조세 와자를 빼버리면 맞는 질문이죠. 사회보험료를 조세로 보기는 하지만 임금으로 보지는 않는다. 사회보험료는 조세가 아니에요. 물론 강제로 걷는다는 의미에서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걸 세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성격 자체가 틀려요. 하지만 임금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고쳐야 되지? 사회보험료는 임금이죠. 우리가 받는 임금에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띄어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지만 걔가 조세는 아닙니다. 사회보험료. 우리 보험료 따로 내고 조세 따로 내잖아, 세금을.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 내가 월급 받으면 거기서 원천징수 해가 세금, 그렇지, 근로소득세 뚝 띄어가고, 근로소득세 또 0.3%, 10%죠? 예, 못 띄어가. 예, 뭐라 그러지? 근로소득세에 붙어서, 주민세 띄어가죠, 또. 그러니까 띄어간단 말이야. 띄어가고 또 사회보험료 따로 띄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험료는 임금은 조세는 아니야. 왜? 별도로 징수를 하니까. 알겠죠? 그리고 임금에서 띄어가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는 임금 안에 일부분을 띄어가는 구조예요. 맞죠? 자, 개인소득세는 누진성이 강하고 일반 소비세는 역진성이 강하다. 아유,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쉽잖아. 개인소득세. 가장 누진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개인소득세였었다. 직접세 중에 개인소득세고, 그 다음에 소비세. 이게 우리나라는 소비세가 뭐지? 부가가치세라 그랬죠. 이게 굉장히 역진적이라 그랬죠. 예, 역진적이라는 말이 뭐야? 소득이 증가함에도 기여 정도가 머물러 있거나 또는 오히려 기여가 떨어지는 거예요. S그룹 회장님이 휘발유 1리터를 사실 때랑 내가 휘발유 1리터를 살 때랑 세금이 똑같아요. 소득이 이렇게 많은데도 기여 정도가 일정 정도고, 내가 소득이 이만큼 요거밖에 안 되는데도 난 똑같은 세금을 내는 거야. 역진적입니다. 일반 소비세, 부가가치세가. 자, 7번 푸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들였어요. 자, 8번까지 봅시다. 길버트 테렐이 주장한 전달체계 개선 전략 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중요하게 간주해서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재구조와 전략은 무엇인가? 이게 21회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 길버트와 스펙의 전달체계 재구조와 전략. 처음 나왔어요. 21회 시험에. 그래서 이게 또 나올까 했었어. 근데 진짜 또 나왔어. 봤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길버트하고 테렐은요,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돼. 그러니까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역사회 주민이나 또는 클라이언트 또는 국민들한테 더 좋은 급여를 제대로 잘 갖다 주려면 그 갖다 주는 게 전달체계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기 위해서 접근성 자체를 중시해서 독자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건 전문화된 접근 구조, Specialized Access Structure. 우리 보통 이걸 전문화된 접근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앙 집중화나 사례 수준 협력 이런 것들은 이것도 전달체계 개선 전략에 해당되죠. 시민 참여도 마찬가지예요. 전달체계 개선 전략 중에서 조정 전략입니다. 중앙 집중화라고 하는 것은 포괄성, 통합성이라고 하는 전달체계 구축의 원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혼자서 다 서비스를 한 군데서 왕창 서비스 제공하는 거고, 사례 수준 협력이라는 것은 케이스별로, 그 사람 단위별로 일종의 사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었어요. 시민 참여는 의사결정 과정 중에 어떻게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걸 얘기했고, 전문화된 접근 구조 요거고, 경쟁은 우리가 다뤄본 적이 이거는 없어요. 길버트 테렐의 전달체계 개선 전략 중에는 경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킬러 문항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나올까 했는데 또 나왔어. 자, 또 나왔다. 우리 잘 공부해야 된다. 자, 9번부터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도 나갈게요. 할만하시죠, 여러분? 예, 할만합니다. 정책론 우리 지금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정책론을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잘 공부하면 또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었어요. 예, 제 강의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었고 우리 교재 안에 다 있는 얘기들이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 당연합니다. 근데 그걸 좀 넘어서서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만들어가는 공부를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들, 우리 전문가잖아. 그죠? 예,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